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이충령.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더 높은 존재가 나에게 부여해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서열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알베르 카뮈, 시시포스 신화.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문제는 과연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에 종속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장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마당에 어떻게 살지 따지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려 드는 것은 매우 공허한 훈수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살든 죽든 달라질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주어져야 비로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된 의미를 얻게 된다. 즉,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보다 구조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그런데 놀라울 만큼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역사적으로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생물학적 이유다.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생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인간 안에는 배부르게 먹고 싶고, 편안하게 자고 싶고,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 즉 생존의 조건을 채우려는 욕망이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원초적인 욕망이 잘 채워지면 보통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행복감을 느끼려 노력한다. 반면 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질문을 던지는 일은 그 자체로 별로 큰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머리만 아프고 힘들다. 그러다 보니 생명체로서의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런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는 질문은 접어두고 원초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을 쓰게 된다. 둘째는 사회적인 이유다. 인간은 생명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생존 본능을 갖는 것은 생명체만이 아니다. 사회 역시 개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계속해서 존속시키려는 기본적인 추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는 자신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체계 등을 만들려 노력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회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을 불어넣으려 한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학교에서 애국가와 태극기에 대해서 배우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행사 때 우리나라 팀을 응원하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며 엇나가지 않고 이 나라의 사회 질서에 잘 녹아들어 살아가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 길들여지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식에 심어줄 필요가 없는 질문이다. 딱히 사회의 존속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삶에 충실한 채 일도 하고 소비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과연 살아갈 이유가 있나 의문을 품는데 시간을 쏟는 건 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위에 두 가지 이유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쏟는 걸 항상 막고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이 진정 주목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이유에 균열이 생겨야 한다.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부조리함. 현대에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균열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 1914과 제2차 세계대전 1939이다. 두 거대 전쟁은 각각 2천만 명, 7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장애에 시달리게 되거나 가족을 잃었다. 이 양차 세계대전은 많은 사람의 생물학적인 행복 추구 욕망을 마비시켰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행복한 환경 안에서 살아갈 기반을 순식간에 빼앗겼다. 또한 직접적인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옆 도시가 불타고 사람들이 포탄에 찢겨나갔다는 소식을 생생하게 들은 사람들은 당장의 생물학적인 욕망 이상으로 무언가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양차 세계대전은 사회의 존속을 위한 시스템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세계대전은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각각의 사회들이 자신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기 위한 판단으로 다른 사회의 수백만 명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자국 사회 안에 수백만 명이 희생되는 것도 감수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사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인간 존재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지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회가 사람들에게 불어넣었던 여러 가치관에 심각한 의문을 품어보게 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카뮈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중 비로소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공식적으로 던졌다. 그는 단지 캐캐묵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자살을 하지 말고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매우 과감하고 충격적이게도 살아갈 이유 같은 건 없다였다. 한마디로 자살을 해서 지금 삶을 끝내든 아니면 계속 살아가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삶의 이유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카뮈의 아이디어는 그런 주관적인 삶의 이유 말고 정말로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삶의 이유 같은 건 아무것도 없으며, 따라서 지금 내가 삶을 끝낸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논리 같은 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그것을 결코 찾을 수 없는 수렁에 놓인 인간의 상태를 카뮈는 부조리라고 부른다. 카뮈의 아이디어에서 부조리는 일종의 전제에 가깝다. 만약 삶이 의미로 충만하다고 느끼고 살아갈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카뮈의 생각에 별로 동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전혀 다른 전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 계속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절대적인 전제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카뮈의 생각이 별 의미가 없다.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반면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유 같은 건 어디서도 발견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카뮈의 생각이 커다란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카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현듯 모든 인간의 움직임이 기계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에서 저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갑자기 전부 기계적인 움직임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부조리가 부각되어 나타나는 순간이다. 생명은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기계이기도 하다. A라는 신호가 주어지면 B라는 움직임을 산출하는 그런 기계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그저 기계의 전원을 끄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아닐까? 기계가 계속 작동을 하든 전원이 꺼지든 그 기계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나의 삶을 끝내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한 가지 최종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그럼 죽어야 하는가?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지만 죽어야 할 진정한 이유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죽고자 하는 개개의 사람은 나름대로 다들 죽어야 하는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 죽음을 보편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이유 같은 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기묘한 평형을 발견하게 된다. 카뮈의 생각에 따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도록 강제하는 절대적인 논리로서 기능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야 할 절대적 논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영원히 미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미정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이 문제에 끌려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꼭 이유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삶을 끝낸다면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 삶이라는 무대가 사라지니 더 이상 삶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계속해서 삶이라는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간다. 카미는 이런 사람을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불렀다. 부조리한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누구보다 더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자체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흔히 자유라는 개념은 나의 행동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오늘 한식을 먹을지 중식을 먹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스스로 삶 쪽을 선택해 계속해서 삶이라는 이야기를 지속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자유의 무대로 만들 수 있다. 삶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간은 보통 삶의 의미와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와 관련해 카미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상상하는 만큼 자신의 자유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되고자 준비하는 것들, 즉 아버지나 엔지니어, 국가의 수장, 혹은 우체국 직원으로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에게서 큰 행복을 찾지만 반대로 가족을 저버려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의 모든 결정은 가족이라는 존재에 묶여 있게 된다. 커리어가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커리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의 선택은 어떻게든 커리어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한된다. 돈이 삶의 이유가 된 사람은 돈에게 자유를 빼앗긴다. 돈은 그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돈을 잃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반면 삶에 대한 어떤 의미와 이유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종속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정한 자유에 대해 카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조리한 인간은 희망하는 방법을 잊었다. 이 현재라는 지옥은 그의 최종적인 왕국이 되었다. 이 점과 관련해 부조리는 나를 계몽한다. 미래는 없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내적 자유의 이유다. 희망과 미래를 포기한 사람,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 같은 것은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직시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희망과 의미로부터의 자유라는 가장 강력한 자유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조리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에 자유롭게 종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얼핏 보기에 자유와 종속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종속을 항상 외부의 힘에 의해 억지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외부의 강압 없이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에 종속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할 절대적인 이유 같은 건 어디에도 없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평생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외부의 힘에 의해 종속되는 것이다. 그에게는 타인의 시선이 선행을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로 작용한다. 반면 어떤 절대적인 이유도 없이 스스로 신념을 부여해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의 자유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게는 자유와 종속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자유로부터의 자유라는 역설적인 상태. 이것이 부조리한 인간이 걷게 되는 길이다.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변 환경에 의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주입받는다. 부조리한 인간은 자신이 주입받은 가치관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살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특정한 방향대로 살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 또한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모두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그들과 화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하며 자신이 낫다고 판단한 것을 추구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갈 수도 있다. 단, 그는 이 모든 것들에 강압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 그에게 삶은 무언가 꼭 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